제 이름은 오정숙입니다. 올해로 59, 30년 세월이 제 이름 앞에 베테랑 자산관리사라는 무거운 수식어를 달아주었죠. 사람들은 드림 파이낸스가 남편 김동철의 명함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이 회사의 벽돌 한 장, 테이블 하나하나에는 오직 저의 땀과 눈물, 그리고 고객과의 맹세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저는 화려한 명품이나 과시 대신 오직 정직과 투명한 데이터로만 승부해왔습니다. 그렇게 일궈낸 회사의 가치는 이제 시가 30억에 달하는 4억 빌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명의는 남편 김동철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30년간 제가 남편에게 주었던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한 신뢰의 증표였습니다. 제가 모든 법적 권한과 재산을 남편에게 위임했던 이유는 제가 현장에서 고객을 만나는 동안 그는 저의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인간적인 믿음보다 더 깊고 순수한 존재가 저의 곁을 지켰습니다. 바로 저의 그림자이자 영혼의 동반자인 반려견 럭키입니다. 럭키는 제가 힘든 순간마다 말없이 곁을 지켜준 충실한 친구였고 어릴 적부터 제가 훈련시킨 대로 저의 낡은 가죽 지갑 냄새가 묻은 물건은 귀신같이 찾아내는 특별한 재주가 있었습니다. 럭키는 제 삶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럭키가 저에게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보다 더 소중했습니다. 이 회사와 고객 명단 그리고 럭키. 이 세 가지가 제가 가진 모든 것이었습니다. 모든 불행은 3개월 전 회사에 정서아라는 젊은 투자팀장이 들어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29살 마치 잘 다듬어진 유리 조각처럼 완벽해 보이는 외모와 미국 월스트리트 출신이라는 화려한 경력을 자랑했습니다. 서아는 저를 처음 본 순간부터 눈빛으로 모욕을 주었습니다. 마치 박물관 구석에 놓인 낡은 유물을 대하듯 저를 한물간 구식 취급했습니다. 그녀가 회사에 들어온 이후 드림 파이낸스의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운 경쟁과 알 수 없는 긴장의 냄새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직원들은 하나둘씩 명예퇴직을 강요받았고 저의 방식과 경영 철학은 매일같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서아의 젊은 감각을 존중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접근 방식은 금융의 근본인 신뢰가 아닌 오직 단기적인 이익 극대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객을 돈주머니로만 보는 듯 했습니다. 저는 불안했지만 남편 동철이 서아를 혁신이라 칭하며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을 보고 차마 목소리를 높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요한 임원 회의석상에서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제가 고객 데이터 관리의 투명성과 장기적인 신뢰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3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 명단을 자산처럼 다루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설명했습니다. 저희 드림 파이낸스가 이 자리까지 온 것은 오직 고객과의 신뢰 때문입니다. 데이터는 자산이지만 그 자산에 접근하는 태도는 겸손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수익률을 위해 무분별하게 고객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금융업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제 발언이 끝나자마자 서아는 거친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도도하게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사님, 지금은 데이터가 곧 신뢰예요. 감정적인 이야기나 도덕적인 훈계를 할 때가 아니라고요. 여사님의 방식은 너무 고전적이라서 고객들이 지루해합니다. 심지어 촌스럽다고 느끼기까지 하죠. 여사님의 오랜 고객들도 이젠 높은 수익률과 혁신적인 자산 관리를 원해요. 그들이 원하는 건 여사님의 손때 묻은 만년필이 아니라 최첨단 AI가 분석한 데이터라고요. 여사님이야말로 이 회사의 혁신을 가로막는 걸림돌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으셔야죠. 서아의 공격은 노골적이었고 잔인했습니다. 저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 남편 동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서아의 편을 들며 저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울릴 만큼 우렁찼습니다. 맞아, 오정숙. 정서아 팀장의 말이 맞아. 당신 방식은 구식이야. 고객들이 원하는 건 당신의 낡은 노하우가 아니라 정서아 팀장처럼 젊고 역동적인 금융 트렌드라고. 당신이 30년 전에 멈춰 있는 동안 세상은 변했어. 당신의 고집 때문에 회사가 잃은 기회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 본 적이나 있어?
당신의 쓸모는 이제 여기까지요. 그의 목소리에는 30년 부부의 정이 단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잔인한 사업가적인 계산만이 번들거렸습니다. 저는 30년 헌신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모욕감과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남편은 저를 대표실로 불러들였습니다. 오정숙, 오늘부로 당신은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시오. 당신의 시대는 끝났어. 나는 회사를 살려야 해. 당신의 모든 업무, 특히 최상위 고객 명단 데이터 접근 권한은 보안 문제로 인해 나에게서도 차단되고 오직 정서와 팀장만이 관리하게 될 거야. 당신의 낡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 돼. 저는 항변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당신, 나에게 이럴 수 없어. 고객 명단은 내 목숨과도 같은데 어떻게 나에게서 그걸 빼앗아 서아에게 넘길 수 있어? 당신의 신뢰가 나에게서 완전히 사라진 거야? 당신은 이 회사의 근본을 흔들고 있어. 남편은 코웃음을 치며 저를 비웃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신뢰. 돈이 신뢰를 만드는 세상이야. 당신은 그저 낡은 방식에 집착하는 노인일 뿐이고 나는 회사를 살리는 대표야. 이제 당신은 집에서 럭키나 돌보시오. 그것이 당신에게 남은 유일한 쓸모야. 저는 30년 신뢰의 상징인 핵심 자산을 눈앞에서 빼앗겼습니다. 저는 회사의 창립자였지만 이제는 사무실의 구석에서 럭키와 함께 쭈그려 앉아 있어야 하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앉을 수 있는 공간은 오직 럭키의 곁뿐이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서 위로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아들에게 저는 무너진 목소리로 호소했습니다. 민준아, 내 아버지가 이상해. 정서아와 너무 가까워. 회사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고객 명단도 나에게는 공개하지 않아. 내 아버지가 그 여자와 함께 회사를 망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들아, 제발 나를 믿어줘. 아들은 제 말을 듣자마자 한숨을 쉬며 차가운 말투로 저를 제지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짜증과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알기로 서아 팀장님은 오직 아버지의 비전을 돕고 있을 뿐입니다. 아버지는 지금 회사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계신 거라고요. 어머니의 우려는 근거 없는 질투일 뿐입니다. 어머니, 저는 아버지의 판단을 지지합니다. 서아 팀장님이 오신 후로 회사의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보시라고요. 어머니, 제발 의심 좀 거두시고 아버지와 서아 팀장님을 믿어주세요. 이젠 좀 쉬세요. 아들의 차가운 말이 저를 가장 깊은 절망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럭키만이 저의 곁을 지켰습니다. 저는 럭키를 꽉 안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럭키의 따뜻한 체온만이 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망연자실한 채 회사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럭키를 산책시키는 척하며 남편과 서아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한다는 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저는 남편, 동철과 서아가 대표실 문을 반쯤 열어둔 채 은밀하게 대화하는 것을 엿들었습니다. 그들은 해외 금융 콘퍼런스 참석을 명목으로 출국 준비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흥분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서아의 속삭임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표님, 내일 출국 직전에 이 파우치 안에 모든 것을 담아 가져갈 거예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해야 해요. 이 빌딩 매각 서류와 고객 명단이 우리 미래의 열쇠예요. 30억은 저희의 새로운 시작 자금이 될 거예요. 오정숙이 눈치채기 전에 빨리 서둘러야 해요. 남편 동철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오정숙은 이미 낡은 노인네일 뿐이야. 그녀는 럭키나 돌보고 있겠지. 그녀에게는 낡은 아파트 한 채 정도만 남겨주고 우린 떠날 거야. 그녀가 30년 동안 쌓은 신뢰는 우리가 고스란히 이용할 수 있어. 서아, 당신이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야.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파우치 안에 고객 명단 데이터 백업 파일과 빌딩 매각 서류가 담겨 있다는 것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을 넘어 회사의 모든 것을 앗아가려는 치밀하고 조직적인 금융 사기였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저에 대한 최소한의 미안함이나 죄책감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탐욕과 경멸만이 가득했습니다. 저의 30년 신뢰는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럭키를 꽉 안으며 차가운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그들의 탐욕이 불러온 파국을 제가 직접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고객들과 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저는 괴물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낡은 방식에 갇힌 구식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30년 신뢰를 배신당한 가장 위험하고 강인한 전사가 되었습니다. 제 귓가에는 오직 강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반드시 싸울 것이다. 법과 지혜 그리고 럭키의 충성심으로. 저는 곧바로 금융 사기 전문 변호사를 찾아 나섰습니다. 저는 이제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저의 복수는 30년 신뢰를 배신한 대가로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제 모든 것이 무너진 그날 밤 집은 차갑고 거대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사랑과 가족의 온기가 채워져 있던 공간이 한순간에 배신과 탐욕의 냄새로 가득 찬 텅 빈 관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 김동철은 해외 출장 준비를 핑계로 서둘러 집을 나섰고 아들 민주는 제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한 미안함조차 표현하지 못한 채 자신의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저의 곁에는 오직 럭키만이 따뜻한 체온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럭키는 저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듣는 듯 낑낑거리며 저의 손등을 핥았습니다. 럭키야,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평생을 걸고 지켜온 신뢰가 저들에게는 한순간에 팔아치울 데이터 쪼가리에 불과했어. 내 아들마저 나를 믿지 않았지. 저는 럭키에게 속삭였습니다. 저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고 그 자리를 차가운 분노와 철저한 결의가 채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낡은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명예와 고객의 자산 그리고 럭키를 지켜야 하는 전사였습니다. 저는 밤을 새워 금융 관련 법률 전문가를 검색했습니다. 저는 이 싸움이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회사의 존폐 그리고 금융 사기에 관한 목숨을 건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강태수 변호사라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이력서에는 금융 사기 및 횡령 전문,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전문가라는 딱딱하고 날카로운 문구들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럭키를 집에 남겨두고 단단한 결심을 한 채 강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은 제가 상상했던 호화로운 곳과는 달랐습니다. 낡았지만 잘 정리된 책상, 빈틈없이 꽂힌 법전들, 그리고 차갑고 정갈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이곳은 감정보다는 오직 논리와 증거만이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강태수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단정한 남성으로 저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저의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오직 저의 말 속에 숨겨진 법적 증거만을 탐색하는 듯 했습니다. 제가 30억대 사옥 빌딩명의 이전 문제, 최상위 고객 명단 탈취 계획, 그리고 남편과 정서와의 공모 정황에 대해 이야기하자 강 변호사는 그제야 굳게 닫았던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오정숙 여사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한 배우자 간의 불륜이나 배임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빌딩 매각과 고객 명단 탈취는 회사의 핵심 자산을 불법적으로 유출하려는 행위이며 이는 횡령과 사기 공모 혐의에 해당합니다. 증거가 확실하다면 그들은 최소 5년 이상의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강 변호사의 차가운 진단은 저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저는 무서웠지만 동시에 제가 가야 할 길이 명확해졌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평생 쌓아올린 고객들의 신뢰와 제 명예를 지켜야 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강 변호사는 저를 잠시 바라보더니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파일 표지를 열어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표지에는 정서와 관련 금융 사기 사건 기록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서와는 단순히 김동철 대표님의 내연녀가 아닙니다.
그녀는 전문적인 금융 사기꾼입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유망한 스타트업의 자금과 기술을 빼돌려 파산시킨 전력이 있습니다. 이 파일 안에 서울 테크 사건, 부산 펀드 사건의 판결문과 피해자들의 진술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항상 유능하고 혁신적인 전문가의 가면을 쓰고 접근했습니다. 그녀가 노리는 것은 김동철 대표님의 마음이 아니라 회사의 핵심 자산과 대표님의 명이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넘기면서 충격에 질려 손을 떨었습니다. 서아의 완벽한 미소 뒤에 숨겨진 악마 같은 실체. 저는 그제야 제가 상대해야 할 적이 얼마나 거대하고 치밀한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김동철을 유혹한 것이 아니라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제 남편은 그저 그녀의 사냥감이었던 것입니까? 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작전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강 변호사는 저에게 한 장의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드림 파이낸스 명의의 빌딩에 대해 급매로 매각 진행 중임을 알리는 부동산 공고입니다. 매각 예정 가격이 시세 30억에 한참 못 미치는 22억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급하게 자금을 확보하려는 횡령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들은 고객 명단까지 확보하는 대로 해외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돈을 넘기고 도주할 계획일 겁니다. 저는 손에 쥔 공고를 구겨버릴 듯 꽉 쥐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도주하기 전에 모든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변호사님, 저의 아들을 이용해야겠습니다. 강 변호사는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드님을요? 김민준 씨는 현재 대표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계시지 않습니까? 위험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제 아들입니다. 제가 30년간 가르친 양심이 아직 남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저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저는 민준이가 이 괴물들에게서 영원히 벗어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가 진실을 직접 봐야 합니다. 저는 강 변호사에게 며칠 내로 아들 민준을 변호사 사무실로 불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의 마음은 굳은 강철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럭키가 현관에서 저를 반겼습니다. 저는 럭키를 안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남편 동철은 서아와 함께 사용할 새로운 노트북과 짐을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저는 럭키가 가장 좋아하는 가죽 장난감과 제가 10년 넘게 써서 냄새가 밴 낡은 가죽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럭키를 껴안고 속삭였습니다. 럭키야, 너는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지? 너의 코가 우리의 유일한 무기가 될 거야. 내가 30년 동안 이룬 신뢰는 너의 충성심 속에 살아있어야 해. 저는 그날 밤 럭키에게 특정 가죽 냄새를 맡게 하고 찾아와 냄새 라는 명령어를 반복해서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명령은 제가 어릴 때 럭키에게 가르쳤던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오게 하는 비밀 신호였습니다. 저는 럭키가 정서아가 숨겨둔 특수 가죽 파우치를 찾아올 수 있도록 그녀의 파우치와 비슷한 질감의 낡은 가죽 냄새에 익숙해지도록 맹렬히 훈련했습니다. 럭키는 주인의 절박한 눈빛을 읽었는지 잠도 자지 않고 훈련에 임했습니다. 그 작은 몸짓에서 저는 우주보다 더 큰 신뢰를 느꼈습니다. 제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저는 럭키와 함께 복수 연대의 첫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들의 그림자가 온 집안을 뒤덮었지만 저의 심장은 차가운 결의로 고동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강태수 변호사의 사무실을 나선 후 저는 럭키에게 복종 훈련을 시키는 일 외에 모든 시간을 아들 민준에게 집중했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저를 의심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를 강 변호사 사무실로 불러야 했습니다. 저는 단호했지만 목소리에는 일말의 애원도 담았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너에게 중요한 서류를 보여줄 것이 있다. 내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너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단 30분만 시간을 내주어야 한다. 거절하면 너는 평생 후회할 것이다. 며칠 후 민준은 마지못해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저와 강 변호사를 보자마자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혼 문제라면 변호사님께 맡기세요.
하지만 회사를 흠집 내려는 시도는 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회사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민준의 싸늘한 말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감정을 숨겼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강 변호사가 차가운 어조로 민준의 말을 잘랐습니다. 김민준 씨, 저희는 이혼 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당신의 아버지가 공모한 특정 경제범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잠시 앉아서 이 서류들을 보십시오. 강 변호사는 민준 앞에 3개의 파일 뭉치를 밀어놓았습니다. 첫 번째 파일의 표지에는 정서와 과거 금융 사기 사건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은 코웃음을 치며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런 근거 없는 음해의 자료로 저의 어머니께서. 하지만 파일의 내용물을 본 민준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 안에는 정서아가 과거 유망한 젊은 기업가의 가면을 쓰고 접근하여 수많은 스타트업의 자금과 기술을 빼돌려 파산시킨 사건들의 판결문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울 테크 파산건, 부산 펀드 횡령건, 인천 IT 먹튀 사건. 냉정하고 딱딱한 법률 용어들 사이로 정서아의 이름은 악마의 이름처럼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서에는 자신이 믿었던 멘토에게 모든 것을 잃었다는 비통함이 가득했습니다. 민주는 서류를 든 손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누가 이런 짓을? 말도 안 돼. 이 모든 것이 서아 팀장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강 변호사는 두 번째 파일 뭉치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드림 파이낸스 빌딩의 부동산 매각 공고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세 30억짜리 빌딩이 22억이라는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급매로 올라와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것은 김동철 대표님이 서아 씨와 공모하여 회사의 핵심 자산을 헐값에 매각 횡령하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매각 금액은 이미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갈 준비가 끝났습니다. 민주는 그 서류를 보자마자 몸을 떨며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가 맹목적으로 믿었던 아버지의 혁신이 실은 어머니의 헌신과 회사의 미래를 팔아넘기려는 파국적인 배신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가 보았던 서아의 눈물과 남편의 회사 걱정은 모두 저를 궁지로 몰아넣기 위한 역겨운 연극이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아버지는 나에게 이 회사를 물려주기로 약속했는데 그 여자가 아버지를 속인 거야. 민주는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그가 믿었던 세상의 기초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고통이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배신감과 고립감이 이제 고스란히 아들에게 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은 그가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였습니다. 강 변호사가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 동철과 정서아가 공항 라운지에서 혹은 회사 근처 카페에서 은밀하게 만나는 사진들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김민준 씨, 서아는 김 대표님의 마음을 얻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를 자신의 사기극을 위한 도구로 이용한 것입니다. 이들은 곧 해외로 도주할 계획이며 모든 책임은 오정숙 여사님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괴물들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입니다. 민주는 한참 동안 숨도 쉬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그 후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맑았지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엄마에게 투정 부리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족과 명예 그리고 회사를 지키려는 전사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괴물과 한 테이블에 앉아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단호했습니다. 변호사님, 저의 도움은 필요 없으시겠습니까? 저는 이 싸움에 뛰어들겠습니다. 제가 시작한 일입니다. 제 손으로 끝내야죠. 그들이 어머니에게 한 모든 것을 제가 직접 녹음하고 기록해서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저의 분노와 결의를 그대로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준아, 너는 지금부터 이중 스파이가 되어야 한다. 내가 저들의 경계심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한다.
내가 그들의 가장 깊은 곳에 침투해야만 그들의 추악한 공모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강 변호사는 즉시 작전 세부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김민준 씨는 아버지와 서아에게 어머니가 충격으로 모든 것을 포기했고 빌딩 매각에 동의할 것이라는 정보를 흘려야 합니다. 그들이 승리에 도취되어 방심할 때 우리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아버지와 서아가 은밀히 만나는 장소나 서아의 사무실에 녹음 장치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했습니다. 정서아가 늘 가지고 다니는 특수 가죽 파우치의 위치를 파악해야 한다. 그 파우치 안에 고객 명단 USB와 최종 계약서 원본이 있을 거야. 민준아, 그 파우치의 냄새를 기억해. 그리고 서아의 의자나 책상 및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이것을 부착해야 한다. 저는 럭키 훈련에 사용했던 낡은 가죽 조각을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럭키가 반응하는 냄새가 묻어 있다. 서아의 의자 다리 근처에 이것을 몰래 부착해줘. 이것이 우리의 최종 증거를 찾아줄 단서가 될 것이다. 민준은 낡은 가죽 조각을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냄새 표식이 아니라 그가 짊어져야 할 복수의 무게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와 한 여자에게 속아 넘어간 비통함을 잊지 않기 위해 그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기로 맹세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이 임무를 완수하고 반드시 어머니의 명예와 회사를 되찾겠습니다. 민주는 그렇게 말하고 복수연대의 첫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그 괴물들보다 더 차가워져야만 한다. 저의 복수극은 이제 아들의 손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선 후 저는 아들 민준이 얼마나 괴로워할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랑했던 아버지를 배신하고 혁신적인 멘토라. 믿었던 여자를 속여야 하는 지옥 같은 임무를 짊어졌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단 한 번도 저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배신감이라는 차가운 연료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마치 낯선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남편 동철에게 다정하게 안부를 묻고 정서아에게는 앞으로 회사를 위해 두 분을 전적으로 돕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동철은 아들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만족하며 서아 앞에서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서아 역시 민준이 자신의 편으로 돌아섰다고 확신하며 그를 곁에 두었습니다. 민준의 임무는 바로 정서아의 투자 분석실 깊숙이 침투하여 녹음 장치를 설치하고 럭키가 증거를 찾아낼 수 있도록 냄새 표식을 심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은 서아에게 일부러 캔커피를 건네며 말을 걸었습니다. 서아 팀장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더군요. 어머니께서 충격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빌딩 매각에도 동의하실 거라고요. 매각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싶으신 모양입니다. 정서아는 캔커피를 받아들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순수한 기쁨보다는 사냥에 성공한 맹수처럼 번들거렸습니다. 오정숙 여사님께서 드디어 현실을 인정하셨군요. 구식 경영 방식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신 모양이에요. 잘 됐어요, 민준 씨. 이렇게 되면 일 처리가 훨씬 빨라지죠. 당신도 이제 아버지와 저를 믿고 함께 가야 해요. 민준은 속으로 구역질이 나는 것을 참았습니다. 그는 바보처럼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저는 회사의 미래를 원합니다. 어머니의 방식은 회사를 망쳤어요. 저는 두 분의 혁신적인 계획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혹시 제가 도울 일은 없겠습니까? 도움이요? 서아는 시익 웃었습니다. 민준 씨는 지금처럼 아버지 곁에서 든든한 아들 역할을 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곧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작은 포상을 하실 거예요. 저희의 새로운 펀드 운영을 맡기시려 하거든요. 이건 순전히 저의 추천이에요. 민주는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을 뻔했지만 겨우 감정을 다잡았습니다. 포상이라니. 결국 자신마저도 그들의 사기극을 위한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민주는 녹음 장치를 들고 회사로 잠입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서아가 퇴근한 후 정서아의 투자 분석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사무실 안은 서아의 화려함과는 달리
어지럽게 쌓인 서류와 컴퓨터 모니터에 푸른 빛만이 가득했습니다. 민준의 심장은 쿵쾅거렸고 손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민준은 가장 은밀한 곳을 찾아 벽면에 부착하는 초소형 녹음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그는 서아가 주로 앉는 책상 아래 눈에 띄지 않는 전선 몰딩 틈새에 녹음기를 숨겼습니다. 녹음기의 작은 빨간 불빛이 깜빡이며 작동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곧 아버지와 서아의 범죄를 기록할 침묵의 증인이 될 터였습니다. 다음 임무는 럭키의 냄새 표식을 심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주머니에서 어머니가 건네준 낡은 가죽 조각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낡은 지갑 냄새, 그리고 럭키가 맹렬하게 훈련했던 특유의 냄새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서아의 사무실 의자 다리미, 카펫과 바닥 사이의 틈에 그 작은 가죽 조각을 신중하게 끼워 넣었습니다. 이 냄새는 오직 럭키의 예민한 후각만이 탐지할 수 있는 우리의 최종 작전을 위한 무선 신호였습니다.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민주는 어머니에게 모든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 녹음기와 냄새 표식을 모두 설치했습니다. 서아는 고객 명단과 매각 서류가 담긴 특수 가죽 파우치를 곁에 두고 다닙니다. 아마도 최종 계약일에는 그 파우치를 테이블 밑이나 의자 아래에 숨길 것입니다. 그녀는 그 파우치가 우리의 유일한 증거가 될 거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다, 민준아. 너의 고통스러운 헌신이 우리 가족을 살릴 것이다. 이제 너는 그들의 탐욕을 극대화하는 마지막 미끼를 던져야 한다. 민주는 다시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서아 앞에서 어머니가 투자했던 해외 펀드에서 큰 손실이 발생했다는 가짜 정보를 흘렸습니다. 이것은 오정숙 여사의 경영 능력에 대한 의심을 증폭시키고 동철과 서아의 승리감과 방심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한 미끼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몇 년 전 투자했던 해외 부동산 펀드가 심각한 손실을 냈답니다. 회사 장부에서 완전히 빼야 할 수준입니다. 어머니의 낡은 투자가 결국 회사의 발목을 잡았어요. 동철은 이 소식에 쾌재를 불렀습니다. 하하, 잘 됐다. 결국 그녀의 낡은 감이 회사를 망쳤군. 이제 이사회에서도 그녀의 몰락을 의심할 여지가 없어. 정서아 팀장, 이제 모든 것을 서둘러. 빌딩 매각 계약 일정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정서아는 승리의 미소를 감추지 못하며 동철에게 몸을 기대었습니다. 대표님 걱정 마세요. 제가 이미 해외 브로커와 연락을 마쳤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최종 계약서 서명과 함께 빌딩 매각과 고객 명단 이관이 완료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겁니다. 민주는 그들의 역겨운 대화를 들으며 몸을 떨었습니다. 자신이 이 괴물들에게서 태어났다는 사실이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선명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어머니의 명예와 고객들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민준의 임무는 이제 정서아와 동철이 최종 공모 대화를 나누도록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가장 방심하고 가장 탐욕적인 속내를 드러내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녹음기를 통해 고스란히 기록될 것이고 그들의 발밑에는 럭키가 찾아낼 운명의 냄새 표식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모든 침투와 함정 설치는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의 탐욕이 이 덫을 완전히 밟아주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민준은 복수의 전쟁터 한복판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 설치한 초소형 녹음 장치는 정서아의 투자 분석실 책상 및 전선 몰딩 틈새에서 조용히 그들의 탐욕스러운 대화를 포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흘린 어머니의 투자 실패 가짜 미끼는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김동철과 정서아는 이제 아무런 경계심 없이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녹음기의 메모리 카드의 비열한 진실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의 최종 계약일은 다음 주 목요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단 며칠뿐이었습니다. 매일 밤 민주는 퇴근 후 회사에 남아 녹음 장치를 회수하고 저장된 파일을 분석하는 고통스러운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그리고 자신이 한때 존경했던 혁신적인 팀장이
얼마나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매 순간 확인해야 했습니다. 녹취된 파일은 그에게는 독과 같았습니다. 그것을 들을 때마다 심장이 쪼그라들고 구역질이 났지만 그는 이 고통이 어머니의 명예와 고객들의 신뢰를 되찾을 유일한 길임을 알았기에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민주는 가장 충격적인 녹취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녹취록에는 동철과 서아가 최종적으로 횡령 금액과 도주 경로 그리고 모든 책임을 오정숙에게 전가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논의하는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녹취 파일 재생 버튼을 누르자 아버지 김동철의 흥분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김동철의 목소리, 흥분됨 서아, 이제 다 끝났어. 오정숙 그 여자는 이미 완전히 무너졌어. 아들 6까지 내 편이 되었으니 누가 감히 우리를 의심하겠어? 이 사회도 매각건을 막지 못할 거야. 자, 다시 확인해 보자고. 빌딩 매각 대금 22억 원은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지? 정서아의 목소리 달콤하고 비열함. 대표님 걱정 마세요. 블랙 로터스 파이낸스라는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이미 준비했습니다. 홍콩과 버진 아일랜드에 이중 장치를 해두었고 22억 원은 매각과 동시에 5개의 계좌로 쪼개져 분산 입금될 겁니다.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설계했어요. 그리고 고객 명단 데이터는 이 특수 가죽 파우치 안에 있는 USB에 완벽하게 백업되어 있어요. 이 파우치만 들고 출국하면 돼요. 이것이 우리 둘의 새로운 신분과 재산을 보증해 줄 거예요. 민주는 그 순간 서아가 매일 들고 다니던 작은 검은색 가죽 파우치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럭키 훈련에 사용했던 그 낡은 가죽 조각의 냄새를 묻혀두었던 바로 그 파우치였습니다. 김동철의 목소리, 불안감. 그런데 오정숙에게 책임을 모두 덮어 씌우는 것은 너무 잔인하지 않을까? 그녀가 30년을 바친 회사인데. 정서아의 목소리, 경멸. 잔인하다뇨? 대표님, 당신이 얻을 22억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녀는 이미 낡은 투자 방식 때문에 회사에 수억의 손실을 입힌 장본인이에요. 저희가 준비한 위조된 회계 장부에 그녀의 도장을 찍어두었습니다. 그녀가 빌딩 매각에 동의했다는 위임장도 준비했고요. 최종 계약서 서명 직후 저희는 그녀가 해외 펀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고객 명단을 빼돌리려다 적발된 것처럼 꾸밀 겁니다. 그녀는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영원히 모든 것을 잃고 도피자 신세가 될 거예요. 그 30년 신뢰의 대가죠. 민주는 녹취를 듣다가 결국 화장실로 달려가 구토했습니다.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서아는 어머니가 30년 동안 목숨처럼 지켜온 명예와 신뢰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심지어 감옥에 보내려는 인격살인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너무나 상세하고 치밀하여 민준의 뇌리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박혔습니다. 김동철의 목소리, 확신 좋아. 완벽해. 그녀에게는 낡은 아파트 한 채만 남겨주고 모든 것을 잃게 만들자. 30년 전 그녀가 내게 이 회사를 넘겨준 순간부터 모든 것은 내 것이었어. 그녀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우리의 시대가 열릴 거야. 서아, 당신의 지능과 나의 자금이 합쳐지면 우리는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될 거야. 녹취 파일을 끄자 민주는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랐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추악한 괴물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에서 무릎을 꿇고 엉엉 울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 서아에 대한 증오, 그리고 어머니에게 가했던 자신의 오만함에 대한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민주는 강 변호사와 어머니에게 이 녹취 파일의 내용을 즉시 전달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녹취 파일을 분석한 후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오정숙 여사님, 이 녹취는 단순한 정황 증거를 넘어선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빌딩 매각 금액, 페이퍼 컴퍼니 이름, 위조된 회계 장부, 그리고 모든 책임을 오정숙 여사님에게 전가하려는 구체적인 공모 계획까지. 이 모든 것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하여 김동철과 정서아를 구속시킬 수 있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이 최종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을 잡아야 합니다. 오정숙은 녹취를 들으면서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돌처럼 차가웠지만 눈빛은 타오르는 불꽃 같았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그들의 계획대로 매각 최종 서명일인 다음 주 목요일 오후 3시에 모든 것을 끝낼 겁니다. 제가 이혼 소송장과 함께 고소장을 들고 직접 그들의 최종 계약 현장에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여사님, 그들은 격렬하게 저항할 겁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강 변호사가 우려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30년 신뢰를 배신당한 사람입니다. 이 싸움은 법정에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들에게 신뢰의 힘이 무엇인지, 그리고 탐욕의 끝이 무엇인지를 그 자리에서 똑똑히 보여줄 것입니다. 오정숙은 럭키를 바라보았습니다. 럭키는 주인의 결의를 아는지 조용히 꼬리를 흔들며 발치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퍼즐 조각은 증거물, 즉 고객 명단 USB가 담긴 특수 가죽 파우치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서한은 그 파우치를 단 한순간도 몸에서 떼어놓지 않을 것이며 최종 서명 순간에는 테이블 밑이나 의자 아래에 숨겨둘 것이 분명했습니다. 오정숙은 럭키의 훈련을 최종 점검했습니다. 그녀는 럭키에게 낡은 가죽 조각을 다시 한번 맞게 했습니다. 럭키야, 내 주인의 냄새다. 이 냄새가 나는 물건을 찾아와야 해. 그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들어있어. 찾아와, 냄새. 럭키는 단호한 눈빛으로 명령을 복종했습니다. 럭키의 코와 충성심, 민준의 희생으로 얻은 녹취 파일, 그리고 강 변호사의 법률적 무기가 모두 갖춰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심판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오정숙의 복수극은 클라이맥스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의 시간이 마치 길고 느린 고문의 시간처럼 흘렀습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올수록 저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명료해졌습니다. 미움이나 분노 같은 소모적인 감정은 이미 제 마음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차갑고 단단한 결의만이 남아 저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돈을 되찾는 문제가 아니라 30년 신뢰의 가치가 짓밟히는 것을 막는 저의 존엄을 지키는 최후의 전투였습니다. 강태수 변호사는 저에게 끊임없이 경고했습니다. 여사님, 김동철 대표와 정서하는 궁지에 몰리면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대기시키겠지만 여사님께서 직접 현장에 나서는 것은 위험합니다. 저는 가야만 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그들의 눈앞에서 그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지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제 마음속의 30년 신뢰가 비로소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럭키와 마지막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낡은 가죽 조각을 숨기고 럭키에게 명령하는 연습을 수백 번 했습니다. 럭키는 주인의 결의를 아는 듯 평소보다 더욱 강렬하게 그 냄새에 집중했습니다. 럭키야, 내 주인의 냄새다. 이 냄새가 나는 물건을 찾아와야 해. 그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들어있어. 찾아와, 냄새. 제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목요일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럭키와 아들 민준과 함께 드림 파이낸스 사옥 앞에 도착했습니다. 30억짜리 빌딩은 맑은 가을 햇살 아래에서 태연하게 서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 빌딩이 마치 곧 무너져 내릴 배신의 탑처럼 보였습니다. 강 변호사는 이미 금융감독원 소속 특별수사팀과 경찰을 빌딩 외곽에 대기시켜 두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여사님, 제가 문자를 드릴 때까지는 아무 행동도 하지 마십시오. 증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주는 복도에서 저와 잠시 떨어져 숨을 골랐습니다. 그는 이 상황 자체가 지옥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체포하는 일에 공모해야 하는 아들의 고통은 제가 짊어진 짐보다 더 무거웠을 것입니다. 민준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 너는 내 아버지의 실수를 바로잡는 용기 있는 아들이야. 민준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아버지에게 이 이상 죄를 짓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럭키를 품에 안고 당당하게 회사 로비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럭키는 평소와 달리 짖지도 않았고 꼬리를 흔들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제 품에 얌전히 안겨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예감하는 듯 고요한 긴장감만 내뿜었습니다. 회의는 10층의 호화로운 대형 회의실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기 전 심호흡을 했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제 귀를 때렸지만 제 표정은 완벽한 평온을 유지했습니다. 제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안은 마치 축제장처럼 보였습니다. 남편 동철은 최고급 양복을 차려입고 회의 테이블 가장 상석에 앉아 있었고 정서아는 진한 화장과 화려한 의상으로 치장한 채 그의 옆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맞은편에는 빌딩 매각을 위한 해외 브로커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이미 거래 성공을 예감하며 탐욕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빌딩 매각 계약서, 빌딩명의 이전 합의서 등 수십 장의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남편 동철은 저를 보자마자 얼굴을 찡그렸지만 곧 승리에 도취된 오만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오정숙, 당신이 여긴 웬일이야? 설마 마지막까지 미련을 못 버린 건가? 회사를 걱정해서 왔다면 헛수고야. 이 계약은 되돌릴 수 없어. 정서아는 저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훑어보았습니다. 어머 여사님, 럭키는 왜 데리고 오셨어요? 혹시 럭키도 이 계약을 축하하러 왔나요? 여사님은 그저 집에서 편히 쉬시는 게 좋았을 텐데. 구식의 슬픔을 굳이 이렇게 보여주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녀는 달콤하고도 비열한 목소리로 저를 조롱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동철 맞은편 의자를 힘주어 당겨 앉았습니다. 그리고 럭키를 의자 옆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럭키는 주변을 두리번거리지 않고 오직 코를 바닥에 대고 킁킁거릴 뿐이었습니다. 럭키의 시선은 정서아의 의자 아래쪽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남편 동철은 계약서에 서명하기 위해 펜을 집어들며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좋아, 여기까지 온 이상 당신에게 마지막 배려를 해주지. 당신 몫에 낡은 아파트 한 채는 남겨줄 거야. 자, 그럼 난 서명한다. 바로 그 순간 저는 그의 팔을 단호하게 붙잡았습니다. 제 손의 악력은 동철의 손목을 짓눌렀습니다. 당신 펜을 놓으시오. 그 서명은 당신의 죄목이 될 것입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동철은 저의 돌변한 태도에 당황했지만 이내 분노로 눈이 벌겋게 충혈되었습니다. 뭐라고? 오정숙, 당신 지금 무슨 짓이야? 당장 내 손을 놓아. 정서아는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고 저를 향해 비웃었습니다. 여사님, 드라마 찍으세요? 계약을 방해하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당신의 정신 상태가 온전치 못한 것 같으니 지금이라도 럭키를 데리고 나가세요. 저는 정서아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했지만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정서아 씨, 당신이 그렇게 아끼는 특수 가죽 파우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미래가 담겨 있다는 그 파우치 말입니다. 아마도 그 안에는 우리 회사의 최상위 고객 명단 USB와 위조된 회계 장부, 그리고 모든 횡령 공모의 증거가 담겨 있겠죠. 당신은 지금 그 증거물을 어디에 숨겨두었나요? 제 질문에 정서아의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의자 아래를 발끝으로 툭 쳤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의자 아래 자신이 숨겨둔 파우치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와 경악으로 흔들렸습니다. 남편 동철은 제 말을 부정하려 했지만 이미 사태 파악이 끝난 해외 브로커들은 눈치를 살피며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봐, 오정숙.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당신이 무슨 수로 우리를 흠집 내려는 거야?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동철은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펜을 놓고 품 안에서 미리 준비한 제 스마트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녹취 파일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증거를 원한다면 제가 당신들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신들이 저에게 30년 신뢰를 배신하고 저를 감옥에 보내려 했던 인격살인 모의의 기록입니다. 회의실의 정적이 깨지고 동철과 서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녹취 재생. 김동철의 목소리, 흥분됨. 서아, 이제 다 끝났어. 오정숙, 그 여자는 이미 완전히 무너졌어. 아들 6가지 내 편이 되었으니 누가 감히 우리를 의심하겠어? 정서아의 목소리, 달콤하고 비열함. 잔인하다뇨? 대표님, 당신이 얻을 22억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녀는 이미 낡은 투자 방식 때문에 회사에 수억의 손실을 입힌 장본인이에요. 최종 계약서 서명 직후 저희는 그녀가 해외 펀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고객 명단을 빼돌리려다 적발된 것처럼 꾸밀 겁니다. 그녀는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영원히 모든 것을 잃고 도피자 신세가 될 거예요. 그 30년 신뢰의 대가죠. 녹취 중단. 녹취가 회의실을 울리는 동안 동철과 서한은 돌처럼 굳었습니다. 특히 서한은 자신의 비열한 목소리를 들으며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교활함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녹취의 충격으로 완전히 마비된 바로 그 순간. 저는 럭키를 향해 마지막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 목소리는 작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럭키야, 찾아와. 냄새. 럭키는 제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잽싸게 움직였습니다. 럭키는 서하의 의자 아래로 빠르게 기어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가죽 조각의 냄새가 묻어 있었습니다. 럭키는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따라 의자 아래에 숨겨져 있던 검은색 특수 가죽 파우치를 발견했습니다. 럭키는 이 파우치가 주인이 찾아오라 명한 그 냄새의 근원임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럭키는 그 파우치의 끈을 꽉 물고 의자 아래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치 승리의 깃발이라도 되는 양 그 파우치를 물고 제 발치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철커덩. 파우치가 테이블 옆 바닥에 떨어지며 내는 소리가 그들의 탐욕의 탑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정서하는 비명을 지르며 럭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안 돼. 그걸 내려놔. 그건 안 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파우치를 집어들고 지퍼를 열어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고객 명단 USB와 함께 블랙 로터스 파이낸스 명의로 된 해외 송금 계약서 그리고 위조된 회계 장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김동철 씨, 정서아 씨. 당신들이 그토록 숨기려 했던 증거물입니다. 럭키가 찾아냈군요. 당신들의 탐욕이 결국 럭키의 충성심에 의해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강태수 변호사가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의 뒤에는 금융감독원 소속 특별수사팀과 경찰관 2명이 굳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김동철 대표님, 정서아 팀장님. 저희는 당신들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고객정보 불법 유출 및 공모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동철은 절규했습니다. 말도 안 돼. 오정숙. 당신이 감히 나에게. 당신 미쳤어. 내가 내 남편이야. 정서아는 미친 듯이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경찰관의 손에 의해 팔이 뒤로 꺾였습니다. 철컥, 철컥. 차가운 금속이 맞물리는 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남편 김동철과 정서아의 손목에 은색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였습니다. 저의 30년 신뢰를 배신한 데가 그것이 바로 이 차가운 금속의 마찰음이었습니다. 저는 럭키를 품에 안고 그들이 경찰에 의해 끌려나가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절규와 발버둥은 더 이상 저에게 아무런 고통도 주지 못했습니다. 오직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일 뿐이었습니다. 제 남편 김동철과 정서아가 경찰에게 끌려나간 후 회의실에는 갓 내린 커피 향과 함께 깨진 탐욕의 잔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빌딩 매각 계약서, 이혼 소송장, 그리고 럭키가 회수한 특수 가죽 파우치의 내용물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30억짜리 빌딩을 배경으로 펼쳐진 이 최후의 심판은 믿음이 배신당했을 때 인간이 얼마나 냉정하고 처절해질 수 있는지를 증명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고 정적이 찾아오자 아들 민주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어깨는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는 억눌렀던 모든 감정을 토해내듯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민주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싼 채 흐느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버지에 대한 연민과 자신이 그토록 맹목적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에게 다가가 아무 말 없이 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승리감 대신 회한과 안도감이 뒤섞인 씁쓸함이 감돌았습니다. 민준아,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다. 탐욕이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것이야. 너는 가장 옳은 일을 했단다. 내 아버지가 더 깊은 죄를 짓는 것을 막았고 회사를 살렸으며 어머니의 명예를 지켜주었어. 이제 울지 마라. 너는 이 전쟁의 진정한 승리자야. 민주는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제 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이제 과거의 나약한 아들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양심을 따라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린 강인한 한 남자의 눈빛이었습니다. 강태수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사님, 고객 명단 USB와 모든 증거물을 확보했습니다. 이제부터 저희 법무법인이 김동철 대표와 정서아 팀장의 금융범죄에 대해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여사님은 이제 아무 걱정 마십시오. 저는 강 변호사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럭키는 여전히 제 발치에 앉아 제가 움직일 때마다 조용히 따라왔습니다. 럭키는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저의 가장 든든한 방패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침실에 누웠을 때 길고 지독했던 악몽에서 깨어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럭키가 제 옆에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고 저는 럭키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회사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쌓은 30년 신뢰의 가치를 세상에 다시 증명할 것입니다. 며칠 후 사건은 일파만파로 퍼져나갔습니다. 금융계를 뒤흔든 대형 스캔들이었고 남편 김동철과 정서아는 구속되었습니다. 강 변호사는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 속에서도 저의 명예와 고객들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고객들에게 직접 편지를 썼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사의 재정, 상황과 고객 자산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음을 투명하게 알렸습니다. 놀랍게도 고객들은 저의 정직함에 다시 한번 믿음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들의 회신 편지에는 저를 향한 응원과 함께 오정숙 여사님의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재판의 과정은 길고 지루했습니다. 김동철과 정서아는 법정에서도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동철은 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고 정서아는 자신의 모든 행동이 김동철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제출한 녹취 파일과 럭키가 회수한 결정적인 증거물 앞에서는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범죄 공모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고 악랄했는지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드디어 최종 선고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들 민준, 강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섰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남편은 수척한 얼굴로 저를 노려보았고 정서아는 마지막까지 화려한 옷차림을 포기하지 않은 채 초조하게 손을 비틀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최종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회의실에서 들었던 수갑소리 이후로 가장 통쾌하고 정의로운 소리였습니다. 피고인 김동철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횡령 및 배임, 고객정보 불법 유출 공모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특히 장기간 결혼 생활을 기반으로 한 신뢰를 악용하고 배우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한 점이 죄질이 무겁다. 이에 징역 7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정서아는 김동철과의 공모 하에 조직적인 금융 사기를 계획하고 실행했으며 위조된 증거로 피해자를 모함하려 한 점이 명백하다. 이에 징역 5년을 선고한다. 징역형이 선고되자 정서아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김동철은 판사를 향해 고함을 질렀지만 교도관들에게 제압당했습니다. 그들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7년 5년. 그것은 저의 30년 신뢰를 배신한 대가로는 여전히 부족했지만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분명한 심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결과 함께 그들이 횡령하려 했던 30억 4억 빌딩과 모든 불법 자산은 회사에 완전히 회수되었습니다. 회사의 명의는 제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저의 30년 헌신과 명예는 법에 의해 깨끗하게 회복되었습니다. 회복과 새로운 시작은 아들 민준과의 대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을 나선 후 민준은 저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저는 아버지 대신 어머니의 신뢰를 지키겠습니다. 저는 민준에게 회사의 모든 권한을 넘겨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준아, 너는 이 회사의 진정한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 내가 겪은 고통은 컸지만 너는 그 고통을 통해 신뢰의 힘이 무엇인지 배웠다. 너는 이제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 회사를 내가 이끌어주렴. 단 너의 경영 철학은 오직 하나여야 한다. 정직과 신뢰. 민주는 제 손을 잡고 맹세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 회사의 새로운 대표가 되겠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30년 신뢰를 계승하여 드림 파이낸스를 정직의 상징으로 만들겠습니다. 민주는 그 약속대로 회사를 안정시켰습니다. 그는 저의 방식대로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대했고 회사의 모든 시스템을 투명하게 개혁했습니다. 고객들은 민준의 진정성에 감동하며 다시금 드림 파이낸스에 믿음을 보냈습니다. 저는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났습니다. 30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온 저에게는 이제 진정한 안식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빌딩 1층 구석에 작은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곳은 화려한 사무실이 아닌 작은 북카페였습니다. 나무와 커피 향이 가득한 그곳에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책들을 읽고 가끔씩 찾아오는 오랜 고객들과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저는 그곳을 정숙의 서재라 이름 붙였습니다. 럭키는 매일 저와 함께 북카페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즐겼습니다. 럭키의 곁에 앉아 있을 때 저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의 30년 헌신은 그 어떤 배신에도 무너지지 않았고 마침내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마지막 심판은 제가 가장 평온했던 어느 늦은 오후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북카페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길 건너편 시야에 익숙한 인형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낡은 조끼를 입고 거리에 쓰레기를 줍는 환경미화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른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하는 중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다름 아닌 김동철이었습니다. 한때 30억대 빌딩의 명의상 대표였고 최고급 양복을 입고 거만을 떨던 그가 이제는 낡은 집게로 길거리에 쓰레기를 줍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등은 굽어 있었고 눈은 절망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허리를 펴다가 무심코 길 건너편의 제 북카페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있었고 그는 길거리의 쓰레기 더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스치는 감정은 원망이나 분노가 아닌 깊고 깊은 회한이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잃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미움도 연민도 심지어 통쾌함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제 제 인생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풍경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김동철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무릎에 기대 잠들어 있는 럭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럭키는 편안한 숨소리를 내며 저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럭키의 충성심과 제가 지켜낸 신뢰의 가치만이 이 순간 저에게 진정한 평화를 선사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과 만만하게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 저는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서야 제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 가장 강인하고 냉정한 전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창밖의 따스한 햇살 아래 저는 럭키와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제 인생은 비로소 완전한 평온을 찾았습니다. 저의 30년 신뢰는 배신당한 후 더 단단하고 빛나는 진정한 가치로 돌아왔습니다.